1487년 성종 18년 3월 1일 성종이 승정원에 명합니다. 병조판서 신승선의 딸로 세자빈을 삼도록 하라. 이때 세자인 연산군의 나이는 11세인데요. 같은 날 성종은 다시 예조에 묻습니다. 신승선의 여식을 이미 세자빈으로 정했으니 더 이상 밖에 거처하도록 할 수는 없다. 이제 본래로 들어오게 때를 기다려 혼례를 치르게 하려는데 예법에 어긋나지는 않겠는가? 궁중 안에 있으면서 나이 들기를 기다려 혼례를 치르는 것은 예법에 듣지 못한 일입니다. 비는 그대로 본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이웃집을 비워 기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신승선 또한 이웃집에 떨어져 살면서 안부를 살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웃집을 굳이 비우게 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세자빈이 아직 나이 어리니 반드시 부모에게서 떨어지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승선으로 하여금 이웃집에 거처하면서 수시로 안부를 살피도록 하라. 세자빈의 아버지인 병조판서 신승선은 세종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 이구의 딸과 혼인한 외척으로 이후 영의정이 자리까지 오르는데요. 신승선의 딸인 세자빈 신씨는 연산군이 폐위될 때 좌의정인 신수군의 누이 동생이고요. 신수군의 딸은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 중종의 비 당경왕후이니 세자빈 신씨는 당경왕후의 고모가 됩니다. 그러나 중종 반정이 있던 날 연산군을 배신할 수 없었던 신수군은 반정을 주도한 박원종 등에 가담하지 않아 신수겸, 신수영과 함께 삼형제가 죽임을 당했고 연산군과 더불어 신씨 또한 폐위되며 중종의 비 당경왕후는 7일 뒤 폐위되어 궁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신승선의 딸 신씨가 연산군의 배우자로 간택된 다음 해인 1488년 성종 19년 윤 1월 26일 신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하는 예식이 치러지고 광풍이 몰아들 것을 알지 못하는 앳된 모습의 연산군과 신씨는 부부가 됩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494년 성종 25년 2월 23일 18세 된 연산군인 세자 이윤과 세자빈 신씨 사이에 온선이 태어나나 한 달여 뒤에 사망하고 맙니다. 기쁨에 찬 성종은 다음날 온선이 태어났음을 천하에 알리는데요. 폐비 윤씨와의 사이에서 깊은 밤에 연산군이 태어난 18년 전 1476년 성종 7년 11월 7일에도 성종은 대사령을 내리고 세금을 탕감해주면서 백성들에게 급 기쁨을 전했었습니다. 폐비 윤씨가 연산군을 출산하기 4개월 전쯤인 1476년 성종 7년 7월 11일 당시 19세인 성종의 뒤에서 그동안 수렴청정해오던 세조비 정의왕후가 조정 대신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합니다. 중전의 자리가 비어있는 지 오래되었다. 숙이 윤씨는 주상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 또한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윤씨가 언제나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검약하면서 일마다 정성과 근면함을 다해왔으니 큰 일을 맡겨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윤씨는 나의 이러한 뜻을 알고 사양하기를 저는 본디 덕이 없으며 과부의 집에서 성장해 보고 들은 바가 없으므로 베풀어 주신 뜻을 저버리고 주상의 총명한 덕에 누 끼칠 것이 매우 두렵기만 합니다. 하였으니 내가 이 말을 듣고 윤씨가 더욱 어질고 정숙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성종은 처음에 한명회의 딸 공해왕후 한씨와 혼인했지만 한씨가 후사 없이 7년 후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대신들을 향한 정의왕후의 말이 있고 한 달 후인 8월 9일 중전에 봉하여진 윤씨는 공해왕후 한씨를 이어 성종의 계비로 재헌왕후가 됩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난 1479년 성종 10년 6월 2일
전날 무엇인가 크게 화가 오른 22세 된 성종은 밤중에 승지들을 급히 불러들이게 하다가 이내 중지시키고는 이른 아침에 영의정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에게 일찍 애고할 것을 명했는데요. 동이터울 무렵에 영의정 정창순과 상당 부원군 한명회 등의 조정 대신들이 선정전에 입시에 기다리고 있으니 성종이 나와 좌우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중진에 관한 일을 여러 경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수치스러우나 일이 너무나 중대하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승지들과 더불어 이 일을 의논해 보려고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큰 일을 승지들과만 결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경들 모두와 함께 의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어찌 이 일을 하루 이틀 생각한 끝에 결정했겠는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중전의 수행은 말로 다 하기가 어렵다. 내간에는 시첩의 방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마침 그곳에 있을 때 중전이 아무 까닭도 없이 들어왔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예전부터 중전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이 너무 많아 일찍이 폐하고자 했지만 경들이 모두 불가하다 하였고 나 또한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라왔는데 그럼에도 잘못되면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가벼이 보고 업신여기기까지 한다. 이것은 비록 내가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이런 사람에게 종묘를 받드는 막중한 책임을 맡길 수 있겠는가? 내가 호국에 참소하는 말로 인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중전이 잘못한 하나의 일을 트집 잡으려 하는 것도 아니니 만약 이제라도 조처하지 않고 지났다가 후에 큰일이라도 생겨나게 된다면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시첩은 임금의 후궁을 가리킵니다. 윤씨의 행동이 여인의 단순한 질투에서 벗어나 한나라의 임금임을 망각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함이 더욱 드러나게 되며 약관의 나이를 이제 막 벗어나 신하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성종이 자괴감을 누르고 대신들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을 내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분노에 찬 마음이 더할 바 없는 듯이 때로는 혼잣말을 해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대신할 말을 찾아 이어지는 성종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칠거지약이라는 예법은 있으나 중전의 경우는 자식이 없으면 버린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 많으면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고 질투하면 버려야 한다. 이제 중전의 자리를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정창손, 한명회 등이 각각 아래입니다. 중전께서 전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신다니 어찌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칠거를 들어 말씀하시니 신은 더할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온자가 있어 나라의 근본이 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겠습니다. 일찍이 옹경왕후와 뜻이 맞지 않았던 태종께서는 한 정각에 따로 거처하게 하시고 담장을 높였는데 이것이 선처하고자 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또한 별궁에 거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종은 왕권을 차지하기까지 처가인 민씨 가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폐세자된 태종의 맏아들 양녕대군 또한 어려서 외가에서 자라 외삼촌들과의 관계가 막역했는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왕권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해 태종은 옹경왕후 민씨의 네 남동생인 민무고,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모두를 사사하게 됩니다. 온자는 성종의 맏아들인 연산군을 가리키는데요. 대신들의 반응에 성종이 말합니다. 경들은 지금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한나라의 성제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부덕한 사람은 옳지 못한 행위를 많이 하기 마련인데
그 일이 드러나게 되면 재앙은 이미 닥친 다음이 되고 만다. 만약 황급한 변이라도 생겨난다면 경들이 비록 나를 지키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중전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니 참으로 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온자의 생모이신데 패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청하건대 자기를 낮춰 별궁에 거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온자를 장차 세자로 봉할 것인데 어머니가 서인이면 이는 곧 어머니가 없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데 이 세상에 어찌 어머니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게 되면 철을 첩으로 삼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 된다. 근래에도 침실을 따로 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랐지만 그래도 뉘우치지 않았는데 이제 뭐 그런다 해서 능히 잘못을 깨닫겠는가? 그동안 그런 기미가 있었다면 내가 어찌 감히 패하고자 하겠는가? 궁을 나가게 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모든 준비는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중조는 한 나라의 어머니인데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그대로 있게 하시고 오나오니 여러 번 생각하소서. 경들은 단지 출궁할 준비만 갖추면 된다. 어찌하여 말들이 많은 것인가? 이미 패하였으면 그만인데 어찌하여 또다시 책임을 물으려 하시는 겁니까? 하물며 이미 공무이며 온자를 탄생하여 나라의 근본이 되었음에도 하루아침에 서인이 되게 하여 사제로 돌아가게 하면 백성들은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청하건대 별전에 패처하소서. 지금 별전에만 두게 된다면 깊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뜻이 없게 된다. 만약 그 아들이 임금이 된다면 반드시 자기를 더할 것인데 지금 서인이 되게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심하다는 것인가? 별전에 거처하게 하는 것이 사제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나건대 여러 번 다시 생각하소서. 내가 이미 대비께도 2차례나 아뢰었다. 그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나 화가 주상의 몸에 이를 것을 염려하였는데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편안하다 하셨다. 더불어 이것은 한 집안의 일이기도 하므로 내가 처치함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날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는 결국 폐비되어 사제로 나가게 되는데요. 3일 후 이미 정성을 지낸 신료와 의정부 육조 및 대관 등이 모두 몰려와 아뢰입니다. 윤씨가 폐비되어 사제로 돌아간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경들은 내가 패한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모두 의심하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면대하여 일일이 말하고자 한다. 그의 성종은 승지들, 주소, 사관 모두를 입시하게 하고 선정전에 나가 말합니다. 주소는 승정원의 정칠품으로 실록의 기초가 되는 사초 쓰는 일을 맡아보았던 벼슬입니다. 경들은 모두 나에게 대사를 가볍게 처리했다고 하나 중전을 패함인데 어찌 내가 쉽게 결단할 수 있었겠는가? 누군가의 참소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은 결단코 아니다. 3년 전인 정인전에 윤씨가 사람을 해치고자 하여 몰래 독약을 숨겨 곶감과 함께 주머니에 넣어두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먹이고자 한 것이 아닌지 어찌할 수 있겠는가? 혹은 자식이 없게 하거나 또는 반신불수가 되게 하거나 두루 사람을 해하는 방법 등을 모두 작은 책에 써서 상자 안에 감췄는데 일이 발각되어 지금까지 대비께서 보관하고 계신다. 정인효는 1477년 성종 8년인데요. 폐비 윤씨가 중전이 되어 연산군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3월의 일입니다. 이때 대왕대비 정의왕후의 명으로 윤씨를 중전에서 폐하여 비느로 광등할 것을 결정하였다가 온자의 생무임을 이유로 한 신료들 모두의 만류로 어렵게 복위되어 한 차례 큰일을 치렀던 터였습니다. 이때 여종 사머리는 죄를 짊어지고
교형에 처해졌는데요. 아기 키우는 이미 자라나고 있던 것입니다. 성종의 말은 계속됩니다. 또 엄씨와 정씨가 윤씨를 모해하고 있는 내용의 글을 언문으로 꾸며 만들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게 하려고 일부러 곤씨 집에 던져놓기도 했다. 언제나 나를 볼 때면 얼굴빛을 환하게 한 적이 없고 때론 말하기를 나의 발자취를 찾아 지워버리겠다고까지 했다. 비록 나무꾼의 아내라 해도 그 남편에게 감히 맞서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왕비가 임금에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또 거짓된 말을 만들어 본가에 전하기를 주상이 내 뺨을 때리니 앞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 편히 살고자 한다 하였는데 내가 그 글을 우연히 보고 말하기를 그렇다면 잘못을 뉘우친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다 하였더니 윤씨가 반성하는 낯빛을 띠면서 말하기를 나를 거제나 요동이나 강계로 가게 하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기에 내가 다시 믿었던 것인데 지금은 또 이처럼 되었으니 이전의 말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패비 윤씨에게 산후 우울증이 생겼거나 다른 정신질환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중전이 되기 전에 대왕 대비인 정의왕과 살폈던 바와 달리 사람이 급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니면 그만큼 교묘한 처세술을 갖춘 사람이었을까요? 뒷날의 광포한 연상군의 모습도 결코 쉽게 납득하지 못할 형상이기만 했습니다. 윤씨가 폐출된 시비로 젖먹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윤씨 소생의 둘째 아들이 사망하고 마는데요. 아무튼 윤씨가 거쳐가는 곳에는 계속해 검은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성종의 말은 계속됩니다. 또 아침에 정사를 살피는 날에는 중전도 일찍 일어나야 함에도 조회를 마치고 들어온 후에야 일어나니 어찌 부인의 도리로 합당한 일이겠는가? 또 언제나 대신들의 집안일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했는데 내가 어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찌 변이 있겠는가마는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난이 생겨날 것이니 경들 중에는 오래 살아서 반드시 그런 일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신들이 별궁에 거처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윤씨가 아닌 온자와 대군을 위해서입니다. 비록 그대들이 무슨 말을 한듯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니 모두 물러가라. 내가 잠시 후에 그 업문을 내보이겠다. 대신이나 정상품 이상의 당상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곳이 빈청인데요. 정성과 대감 및 당상관들이 모두 물러나 빈청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정의왕후가 내관 안중경을 시켜 윤씨를 폐하라는 명령서와 윤씨가 적은 글을 가지고 와 보이는데 모두 언문으로 되어 있었고 그의 정성과 대간 등이 아래입니다. 이처럼 귀신에게 빌어 재앙을 막는다는 방수를 윤씨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가르쳐준 자가 있을 것이니 정하건대 잡아들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이제와 그리야 한다면 장을 맞다 죄 없이 죽게 되는 자가 여럿 나오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청하건대 한자로 옮겨 적어 사책에 기록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라. 대왕 대비인 세조비 정의왕후가 의지를 통해 말합니다. 의지는 왕비의 명령입니다. 왕비를 폐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중궁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일에 있어 주상의 뜻을 존중하여 받들지 않았고 덕이 많지 않은 내가 청정하는 것을 보고 자신 또한 어린 임금을 세우고 조정에 임할 뜻이 있음을 나타내면서 옛날에 그러했던 임금의 아내들 이야기를 즐거운 듯이 말하곤 했다. 주상이 혹은 몸이 편치 않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을 보며 낙낙하면서 새를 보고 장난하는데 자기 몸이 불편하기라도 하면 번번이 기도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바라니
보여주기를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늘 하는 말이 이와 같았으니 우리는 항상 들었기만 했다. 만약 주상이 편치 않을 때에는 음식에 독을 넣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여 여러 방법으로 대비하였고, 중궁이 다니는 곳에는 음식을 두지 않도록 금하기도 했다. 우리들이 비록 국모라고 하나 본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한 나라에서 공경받아야 할 사람이 주상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그러함에도 언제나 경멸하며 주상이 안심하고 음식을 들 데가 없게 하였고, 스스로도 전에 큰 죄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 이제 와서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비록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보존하고자 할 것인데 하물며 이미 온자가 있지 않은가? 그 악이 날마다 커져 어렵게 여기지 않고 꺼리는 바도 없게 되었는데, 도량이 너그럽고 자유로운 주상은 매번 감싸면서 허물을 고치게 하려고 한 것이 한 가지 일만은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다시 잘못을 뉘우쳐 허물을 고치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시중드는 여종에게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말하는 것이, 지금은 비록 너에게 죄를 줄 수 없지만 언젠가는 너의 일족을 모두 멸망시킬 것이다 하였으니, 이런 마음으로 온자를 가르치는 것이 옳겠는가? 작년에는 중궁이 주상을 가리켜 변변치 못하고 졸렬하다고 했으며, 또 주상의 발자취를 모두 지워버리려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상이 정성들에게 말했던 것이다. 이제 온자에게는 가련한 일이지만 주상의 근심과 괴로움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도 안정될 것이다. 우리는 제철 산물이 생기면 먼저 신이와 온매에 올린 다음에야 맛을 보게 되는데, 중궁은 우리가 아무리 다 이루고 가르쳤어도 신이에도 올리지 않고 사사로이 다 써버렸다. 또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보고 물으면 주상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였고, 주상이 보고 꾸짖기라도 하면 대비께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했으니 그 금짓된 행동이 이와 같기만 했다. 지난 정유년 3월 20일에는 엄수기가 정수경과 함께 중궁과 온자를 모해하려 한다는 글 2통과 약간의 비상, 그리고 방술이 적힌 압승책 한 권을 작은 상자에 담아 못이 보자기로 싸서 곤 감찰 집의 사람이라 칭하면서 곤 수기의 집에 투기했는데, 수기 집의 사람이 그 상자를 대궐에 가지고 들어와 수기에게 건넸다. 봉보 부인이 일찍이 주상의 침실에 다다랐는데 중궁이 신다울루목으로 말뚝을 박듯이 치는 소리를 내다가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는 이내 멈추기도 했다. 청정은 수렴청정으로 임금의 나이가 어릴 때 대비가 도와 정사를 돌보면서 신하를 접견할 때는 그 앞에 발을 느린 것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수기는 후궁에게 내리던 종 2품 품계이고 수경은 종 3품 품계입니다. 봉보부인은 임금의 용호에게 내리던 종 1품 품계이고, 신다울루목은 물을 맡아 악기를 쫓는 두 귀신을 나무로 만든 것이며, 곤수기는 덕종의 후궁으로 여러 수기를 다스리는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덕종은 세조의 아들이며 성종의 아버지로 세자가 되어 20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대왕대비의 말은 계속됩니다. 중궁에는 한 가지 감추는 물건이 있는데 혼자만 열고 닫았으며 항상 다른 사람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했다. 또 똑같이 비밀스럽게 감추는 작은 상자가 있는데 주상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여 중궁이 씻을 때를 이용해 그것을 살펴보니 하나의 작은 주머니에는 비상가루가 들어있고 또 상자 안에 비상을 바른 꽃감 2개가 있었으니 중궁의 소행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중궁의 여종 사모리를 신문했지만 그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정 윤필상과
평안도 관찰사 현석규가 함께 신문했으니 윤필상을 불러 물어보면 알 수 있다. 그의 윤필상이 즉시 나와 아뢰입니다. 지난 정인년 3월 29일에 신과 현석규에게 명하여 중궁의 여종 사모리를 함께 신문하라 하셨는데 사모리가 진술하기를 그 글 2통 중에 한 통의 내용은 중궁의 어머니 대부인이 애걸할 때 함께 들어와 대부분의 내용을 제가 다 말로 전하였고 다른 한 통의 내용은 제가 은밀하게 구한 재앙을 막는 방술에 관한 것인데 대부인이 계신 곳에서 사비와 윤구의 아내가 그 내용을 베껴 적은 것입니다. 다 된 것을 보고는 대부인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음모가 만일에 드러날 일이 두렵기만 하다 하였는데 그 본문은 즉시 찢어서 태웠습니다. 비상은 대부인에게서 직접 받아 작은 상자 안에 담았고 그달 20일 새벽에 석동에게 주어 곤 감찰이 보내는 것이라고 속여 곤 수기집에 발견되도록 넣어놓게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대부인이 지시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중 사비와의 말이 다른 것이 있고 대부인을 끌어들이는 것이 거짓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모리를 다시 신문했지만 모든 것을 다 명백하게 진술하지 않고 다만 말하기를 제가 마땅히 사실을 모두 말해야 하지만 그 말이 대궐안을 어지럽힐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하였기에 마침내 사모리는 교형에 처하였고 사비는 장을 때려놓은 강계부에 유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윤씨를 사제로 내보내고 그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허락한 것인데요. 성종이 윤씨를 크게 염려하였던 것은 단순히 투기심이 강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연산군이 임금이 되었을 때 윤씨의 영향으로 인해 나라일이 혼란스러워질 것을 매우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가 연산군이 만 3세가 되어가는 시기였는데요. 그렇게 패비 윤씨를 패출하고 난 다음해인 1480년 성종 11년 11월 8일 이미 수기로 성종의 후궁이 되어 있던 윤씨를 새로운 왕비로 책봉하니 훗날 중종인 진성대군의 모후 정현왕후 윤씨입니다. 그 2년 후인 1482년 성종 13년 8월 16일 성종은 결국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려 그 생을 마감하게 하는데요. 사제에 나가 있으면서도 계속해 성종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들이 들려오자 연산군이 더욱 성장하기 전에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일은 결국 연산군이 임금이 되어 피바람을 일으키는 갑자사화가 발생하는 계기가 됩니다.